그 사진 작가이면서 여행 작가이신 정태경 선생님의 티벳과 부탄 사진전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행 작가를 하고 있는 정태경이라고 합니다. 사진 작가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고요. 지금 몽상 공작소라는 제 그 컨텐츠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네, 뭐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 옆에 있는 학교 나왔어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나와서 네, 그래서 법보신문이라는 데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고 월간불광 그리고 나서 이제 여행 작가로 데뷔를 해가지고 KTX 매거진에서 잠깐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프리랜서 여행 작가로 일을 하면서 뭐 라디오 방송 뭐 가끔 텔레비전도 좀 가끔 나오고 TV에서 가끔 나오고 유튜브 야술여행이라고 있어요. 구독 좀 해주세요. 네,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네. 뭐 책도 두세 권 썼는데 책 내년 3월달에 하나 나오거든요. 생명의 숲 50선이라는 이제 가칭이지만 그 책 쓰고 있으니까 내년 나오면 많이 사주시고. 자, 일단 티벳하고 부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사실 뭐 제가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제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뭐 불교학과 나왔지만 저 공부 잘 안 했거든요. 네. 사실 아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티베트를 여행하고 또 부탄을 여행하면서 둘이 굉장히 유사해요. 비슷해 보이잖아요. 심지어는 부탄하고 티베트는 똑같은 티베트 불교 국가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사실은 좀 그렇진 않거든요. 제가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때는 티베트예요. 아무래도 오늘 티베트 불교에 관한 이야기여서 티베트 아시겠지만 중국에 이제 지금 1959년 이후에 이렇게 복속이 돼 있죠. 가만히 보면 네팔하고 부탄, 인도, 방글라데시 이런 데, 방글라데시는 아니구나. 뭐 이쪽으로 다 이렇게 다 인접이 돼 있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히말라야 고원지대 있잖아요. 예전에 토번이라고 불렀다는 거. 네. 티베트가 시장자치구라고 하죠. 여기에 수도 성도라고 하는 데가 라싸라는 곳인데 해발고도 3,600m 정확히 3,660이었나 그랬어요. 여기에 자리 잡고 있어서 높습니다. 뭐 신의 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요. 연평균 기온이 8.3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보면 시원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아마 여기 단오신물 되게 많은데 저기 되게 아는 척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냥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네, 아주 시원한 곳인데 문제는 3,600m 위에 있다 보니까 여기 태양빛이 엄청나게 뜨거워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다 모자를 쓰고 다니거나 이렇게 뭐 그 바프라고 하나요? 그거를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실제로 보면 피부들은 까만 편이고 저도 여기 있는 동안 그 며칠 사이에 확 할 정도로 태양빛이 굉장히 뜨거운 곳이더라고요. 연강 수량이 생각보다 아주 많았어요. 라싸는 그렇습니다. 라싸는 연강 수량이 400mm 정도 온다 그래요. 농업이 티베트 땅 안에서 농업에 비교적 적합한 곳이라고 하고요. 7세기 초에 요 다음에 나오는 이 송첸캄포라는 인물이 이제 최초의 통일왕인데 티베트 그 일대의 부족을 다 이제 통일을 해서 최초의 그 티베트라는 국가를 만든 장본인이죠. 이분이 라싸에다 수도를 정했어요. 근데 이 연강 수량이라든가 그 도시에 가서 쭉 보면 왜 여기에다가 수도를 정했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 만큼 그쪽이 아주 살기 좋은 이 티베트 고원 지역에서 살기 좋은 그런 동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첸캄포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티베트에서 최초의 통일왕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있었을 때가 티베트라는 국가가 가장 강성했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 당나라 당시에 이 송첸캄포의 토번족이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불렀지만 이 토번족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다고 하죠. 그래서 동쪽에서는 고구려, 바깥쪽에서는 토번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고 결국에는 화친을 나기 위해서 그 집안 여자분을 보내서 이제 왕비로 송첸캄포가 결혼시켜가지고 왕비로 만듭니다. 나중에 가면 이분이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문성 왕비라고 하는 분인데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티벳을 이야기하면 아까 뭐 다 알고 계신 파드마산바바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제2의 석가모니라고 불리고 있고 브루린포츠라고 하는 파드마산바바. 그리고 티베트를 들어가려면은 이런 걸 받아야 돼요. 퍼밋인데 티베트 자치구가 중국 안에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이어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해서 프리티벳 운동이 전 세계에서 거세게 올라왔었죠. 한국에서도 그 당시 이제 탑골공원 앞에서 그 프리티벳 운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에 2010년대 들어서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티벳 사람들이 분신 자살을 하면서 그 중국 정부, 중앙 정부에 이제 저항하는 그런 사건들이 쭉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분신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는 예전만큼 계속 이어지지 않지만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듣고 있고, 아무튼 그런 어떤 그 좀 미묘한 복잡한 정치적인 관계가 있어서 퍼밋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받기가 생각보다 지금은 아주 어렵습니다.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도 티벳을 한 서너 번 이상 제가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어떻게 들어갔냐면 사실은 솔직하게 지금 이 자리 털어놓고 왔는데 저는 여행사 직원으로 신분 위장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 들어갈 수 있었고요. 이걸 받아야 이제 그 라싸로 들어간 비행기를 탈 수 있죠. 사천성 성도에서 비행기를 타면은 라싸까지 들어가는데 3시간 반인가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꽤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내리죠. 여기가 이제 라싸로 들어가는 라싸 공항입니다. 자, 그럼 티벳 사람들은 뭘 먹느냐? 뭐 다람살라 기시다 오신 가수님께서는 워낙 잘 아시겠지만 또 이제 티벳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뭐 뚝바라든가 뭐 텐뚝 같은 우리나라의 칼국수나 뭐 수제비와 아주 유사해요. 맛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티벳 티벳 사람들의 문화가 한국의 문화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더라고요. 저는 제 지인 중에 또 티벳 사람이 있어서 그분하고 지금 벌써 한 3년째 지금 계속 뭐 집안 식구들끼리 친해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듣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배우고 먹어보고 하는데 늘 느끼는 게 이런 것도 있었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한국이랑 굉장히 유사한 문화가 많은데 음식도 그렇더라고요. 티벳 사람들은 뭐 먹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생각보다 우리의 칼국수나 뭐 수제비 같은 것들도 많이 먹고 뭐 이런 뚝프라이 이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중국의 그 볶음면의 영향인 것 같아요. 뚝프라이 같은 것도 먹고요. 기본적으로 뭐 쌀도 먹고 근데 생각보다 밀가루 음식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종로에 가시면 티베트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네. 티베트의 현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 사진을 넣어놨고요. 이게 지금 호텔이에요. 세인트 레지스라는 세계적으로 아주 최고급 그 호텔 라인인데 메리어트 계열의 메리어트 안에서도 최고급 라인, 럭셔리 라인인데 이 세인트 레지스가 우리나라에도 없는데 라싸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7성급이거든요. 세계적으로 이 라싸에 있는 세인트 레지스 호텔은 이름이 나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지하에 가면 수영장인데 수영장이 온 사방에 다 금으로 도금이 돼 있어요. 그 넓은 수영장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만든 호텔이겠죠. 여기 로비에 앉으면 저 멀리 포탈라궁이 보입니다. 완전히 라싸 안에서도 포탈라궁을 조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7성 호텔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라싸라는 도시가 이제 중국 정부는 좀 관광 도시로 개발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중국 내에서도 뭐 그 포르쉐를 끌고서는 저기 상하이에서부터 라싸까지 고속도로를 질주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자더라고요. 그 정도로 관광 도시화 시키고 있어요. 문제는 과연 이게 라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가? 티벳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가가 문제겠죠. 제가 거기에서 현지인들이랑 얘기를 나눠본 바로는 이들은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지금 급속도로 이렇게 바뀌는 걸 원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라싸가 지금 이런 현실에 처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사진이고요. 네, 3,600m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산층 조심해야 된다는 거 얘기하고 싶은 사진인데 네, 산소통을 매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갔던 이런 그 여행사 직원이에요. 네, 이게 이 라싸가 3,600m 있잖아요. 사천성 성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비행기 딱 내리자마자 3,600m잖아요. 순식간에 고산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랩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도중에
몇몇 여자분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요. 갑자기 보산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 토도 막 쏠리고 머리가 막 아파가지고 어찌하지 못해서 주저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고 적응하는 한 3일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신분 위장해서 여기 그 티벳에서 열리는 축제에 이제 그 초대돼가지고 가는 걸로 그런 데 들어갔는데 3일째 될 때까지 고산 계속 와서 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산소통 매달리고 다니고 저도 자다가 호흡이 갑자기 이게 안 돼가지고 그 옆에 서랍을 열면 탄소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그 스프레이를 입에다 쏴갖고 이제 호흡이 될 때까지 쏴가지고 그러고 진정이 된 다음에 다시 자고 이걸 3일 동안 반복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뛰는 것도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낯살 가시게 되거든요. 꼭 고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본격적으로 티벳 사람들에 대한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이게 포탈라궁 앞에 있는 그 상인이에요. 전 이런 풍경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잡지에는 이런 풍경 찍어가지고 보내줘봐야 잡지에서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소개되기가 좀 쉽지 않은 사진이어서 보는 건데 뭘 파는지 봤더니 야크 젖을 이렇게 치즈를 내서 이렇게 꾸러미를 이렇게 막 빼가지고 이런 걸 팔고 있고요. 또 차를 이렇게 팔고 있고 빵을 팔아요. 그리고 또 옆에 계신 분들 보면은 아마 고사리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건나물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 포탈라 궁 앞에서 팔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여기서 파느냐? 사람들이 아침마다 여기에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이러고 춤을 춰요. 아침 8시 반이었거든요, 이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이 행렬에 맞춰가지고 서서 시끄럽게 막 쫙 틀어놓고 똑같은 포즈를 취하면서 춤을 추는데, 와, 이거 되게 볼만해요. 이걸 그 포탈라궁 앞에 있는 그 광장에서 매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아까 그런 상인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팔기도 하는 거겠죠. 티벳 사람들이 얼마나 흔히 많은 사람들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런 포탈라궁 앞에 이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차를 돌리고 있는 곳, 이제 포탈라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포탈라궁 안쪽도 보여드리면 좀 좋겠지만 여기가 안쪽이 내부는 모든 사찰은 내부에서 촬영이 불가능해요. 포탈라궁은 물론 사찰은 아니죠. 근데 달라이라마의 겨울 궁전이기 때문에 정치적 지도자라고 중국 정부는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워낙 민감한 그 달라이라마의 궁전이어서 내부에 들어가면 역대 달라이라마가 지냈던 방들이 다 있고 또 스투파도 달라이라마의 스투파도 있고 뭐 우리에게 흔한 궁전이 포탈라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수백 개의 방이 빽빽하게 각각 구역을 나눠서 각각 뭐 5대 달라이라마가 지냈던 공간, 8대 달라이라마가 지냈던 공간 이런 데 나눠져 있고요. 그 안에 보면은 이 우리 경복궁처럼 왕이 이렇게 신하들하고 이제 그 정무를 논하던 그런 공간 같은 공간 홀도 이 안에 역대 달라이라마들마다 다 따로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볼만한 곳이었어요. 이 올라간 계단이 가파르기도 했지만 근데 촬영이 불가하고요. 다 공개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절반도 공개 안 한 것 같던데 아무튼 이 안에 굉장히 볼만합니다. 관광소가 돼가지고 좀 안타깝죠. 이건 이제 포탈라궁의 이제 계단, 올라가는 계단을 이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어놨다는 거. 네, 이 와중에 시간은 잘 돼가고 있습니다. 포탈라궁에 가면 이렇게 좀 성지순례로 오신 분들 많아요. 그냥 라싸 시내에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것 같고 물어봤더니 라싸에 사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다. 그리고 친척이 와서 같이 스님이 친척을 다 모시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포탈라궁 곳곳에는 이렇게 기도를 낼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우리 오방색하고 아주 유사한 물론 이제 문따 얘기가 나오면 이 오방색 얘기가 또 나오게 되겠지만 뭐 지금 할 시간은 없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찍어놨던 사진이고요. 이게 포탈라궁에 있는 이제 베일입니다. 그리고 포탈라궁에서 만난 분들인데 할머니, 엄마, 딸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어서 제가 이걸 넣어놨거든요. 사실 뭐 제가 티벳 사람들의 어떤 뭐 여성성이라든가 페미니즘에 대한 딱히 할 수 있는 얘기는 없지만 이런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좀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넣어놨던 거고 제가 라싸에서 있으면서 느꼈던 가장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를 하거나 기도를 하는 사람 중에 대다수 제 판단에는 한 60% 이상 10% 가까이가 여성들이에요. 남성들이 많이 차를 돌리면서 기도를 하러 다니거나 하는 경우는 여성에 비해서 보이는 이 비율이 좀 적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성들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제 오체 투지를 하면서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 족항까지 가는 건 남자분들이 또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여자분들도 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차를 돌린다든가 성수질을 다닌다는 거는 제가 지금 여기 찍는 사진을 보면 대체로 여성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포탈라는 뒤편 우리가 흔히 못 봤던 공간이고요. 지금도 보면은 많이 차를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러 오시잖아요. 다 여성들이에요. 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은 이 사진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 사진을 찍고 싶어서 저는 TV에서 간 거거든요. 뒤에는 사실 전 이 사진만 보여드리면 뒤에는 설명 안 해도 돼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 이 사진이었거든요. 자, 족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이 티벳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찰이에요. 조라는 불상을 모셔놔서 칸은 무슨 사라는 뜻이거든요. 족항 그러면 조라는 불상을 모셔놓은 사찰이라는 뜻인데 사실 라사로 그 모든 사람들이 오체 투지를 하면서 그 수천 킬로미터를 오체 투지로 오는 이유는 포탈라 때문이 아니라 이 족항 때문이거든요. 족항에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송첸캄포 최초의 통일왕도 족항에 모셔져 있고요. 그리고 파두마 삼바바도 이쪽에 모셔져 있다고 하고 또 석가모니의 제진사리도 여기 있고 조라는 그 가장 중요한 불상이 여기에 모셔져 있어요. 이 족항이 아주 중요한 사찰이어서 사람들이 이 족항을 참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다 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찍은 사진이고 제가 티벳에 가서 보고 싶었던 사진 중에 아까 그 노란색 그 할머니 사진하고 이 사진이 제가 티벳에 갔다 온 이유를 설명해주는 두 장이에요. 얼마나 이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일상을 살고 있는가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티벳이라는 민족은 아직 살아있는가라는 게 제가 가기 전에 저의 물음이었어요. 아직 살아있을까? 중국이라는 나라에 복속이 되고 나서 티벳의 말을 점점 이제 없어지고 어떤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그걸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처럼 그런 어떤 과정도 겪고 있는데 이 와중에 티벳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들은 티벳으로서의 어떤 긍지 어떤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그걸 정면으로 보여줬던 장면이었어요. 아까 그 노란색 그 포탈라궁 벽에서 기도하는 그 할머니와 이분이 그걸 보여준 두 분이신 거고요. 네. 일단 티베트 여기까지 보여드린 걸로 하고요. 사실 부탄 얘기를 제가 또 넣어놨던 이유는 티베트하고 부탄이 비슷하지만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같은 문화권인 건 맞아요. 우리는 흔히 이제 부탄하고 티베트를 많이 이제 좀 혼동하는데 사실 한국불교, 중국불교 같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하지만 선불교란 어떤 그런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어떤 뭐 불교 문화도 만들어냈잖아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티벳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1594년, 1592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죠? 임진왜란, 그죠? 근데 1594년에 뚝박가교파의 수장으로 샵둥나왕 남게르라는 인물이 그 수장으로 이제 뽑히는데 이 라이벌로 있었던 이 사람이 샵둥을 죽이려고 해요. 이 사람이 원래 부탄 쪽에서 이제 온 사람이었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뭐 이제 뭐 후법심장이 까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빨리 남쪽으로 도망가라 뭐 이렇게 일러줘서 자단하고 계속 도망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샵둥나왕 남길에 뚝바가기파의 수장자리를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사라고 하는 그 지역에 내려와서 세운 그쪽 그 일대 부족을 다 이제 규합을 해가지고 1600년대 초기에 부탄이라는 이름을 붙인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1600년대부터 이제 부탄이 처음 생긴 게 되고요. 부탄도 나왔네요. 부탄은 티베트하고 자연 활동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물론 이제 수도 팀푸 또 푸나카 쪽 들어가면 또 그 지역마다 이게 경기도하고 충청도 합친 정도 규모밖에 안 되거든요. 부탄은. 그러니까 아주 작은데도 동서남북의 기후가 다 다르고요. 사람들 생활 양식도 좀 다르고 어쨌든 중요한 건 티벳에서 넘어온 샵둥나왕 남겔의 영향으로 부탄이 티벳 사람들과 굉장히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부탄을 가지고 왔던 거고요. 부탄은 왕정 국가였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총리를 뽑아가지고 왕이 스스로 자기의 왕위를 내려놓고 아들에게 선양을 하고 왕은 상징적인 왕으로만 남게 된 전 세계에 유례 없는 그런 사례를 남긴 국가이기도 하죠. 행복지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행복지수를 개발한 장군입니다. 도르지 펜졸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만나서 인터뷰를 내고 이 얘기도 할 얘기가 참 많고요. 남자가 입는 옷, 고,
또 여자가 입는 옷은 키라라고 하죠. 이게 한복하고 좀 비슷해요. 키라 같은 경우 보면. 그러니까 티벳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티벳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이 고가 키라를 되게 많이 입어요. 그리고 나는 부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부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희랑 한 2주를 계속 같이 다녔어요. 그 부탄 취재를 하러 다니는데 계속 같이 다녔거든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부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뭐가 제 걱정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간. 티베트, 부탄 사람들이 술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간 질환이 이렇게 많대요. 그냥 이게 지금 술 만드는 거거든요. 알코올이 너무 세갖고 알코올 날려 술 만드는 그런 거고, 또 이런 어떤 문화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축제가 불교 축제입니다. 부탄은 아예 축제 자체가 불교 축제예요. 그래서 그 법왕이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기도를 해주고, 이런 악기도 연주를 하면서 하는 이런 축제를 질랍이라고 하는 저걸 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내리면서 해주죠. 제가 왜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게 그냥 축제의 장면들이고요. 뭔가 티벳하고 비슷한데 다르죠. 좀 이 가사라는 이런 것들이 보면 부탄하고 티벳이 비슷한데 많이 달라요. 어쨌든 티벳 불교에서 떨어져 나온 부분이기도 하고, 네, 부탄은 재밌는 거 하나는 부탄의 국가 스포츠는 활쏘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동네별로 활쏘기를 시합을 해서 전국 단위에서 마지막 결승까지 사람들이 이거 보러 오고만 가요. 근데 부탄 사람들 못 산다고 사람들 막 그러잖아요. 후진국이라고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잘 살아요. 부탄 사람들 중진국 수준이에요. 아이고 옳지 않죠. 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부탄 사람들도 자기네 민족의 어떤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 그리고 특히나 그 안에서 부탄 여성들이 어떤 그 기도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게 이제 제가 보고 느꼈던 부분이고, 부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훨씬 자유롭죠. 아무래도 독립된 자기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 근간은 또 어떤 신앙에 근간을 두고 있어요. 아예 의회에서 법을 만들 때부터 이 불교 경전에 기반을 해서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행복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돼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제 사진과 함께 좀 티벳과 부탄 문화를 좀 가볍게 요약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선 다시 한번 우리 현경쌤과 함께 불교와 페미니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이은 선생은 뭐 여성과 종교와 여성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게 코로나를 겪고 있는 게 코로나 여신의 방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후변화 리더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 그래도 안 지켜주고, 아무리 소박한 삶을 살고 소비를 줄이자, 플라스틱을 줄이자 해도 안 줄여주고 하다 못해 어머니가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신화적인 얘기예요. 힌두교에 보면 세상에 너무 평화가 없어서 둘가가 이제 그 남자 장수들한테 평화를 이루라. 근데 평화를 못 이뤄서 어머니가 이제 오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전사가 돼서 오셔서 천하를 다 평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다. 이제 너희들이 잘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이제 호련히 살아주셨어요. 근데 저는 요새 그 코로나가 온 것이 정말 어떤 이 큰 문명사적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 있었던 500년의 가부장제에 대한 치명타를 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작은 바이러스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방법을 다시 뒤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뒤돌아보는 방법으로서 불교와 페미니즘이 참 좋은 그 철학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모든 이 중생이, 모든 센티언트 빙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 기후변화의 문제는
우리가 이 자연을 우리의 환경이라고 생각했고 자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원이나 환경이 아니라 정말 subject, 주체와 주체와의 관계. 자연도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가진 그런 주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삶의 방식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불교가 말하는 정말 모든 생명의 평등성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의 위기를, 이 전체 문명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페미니즘은 에릭 프롬이 말했듯이 20세기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혁명은 페미니즘이라고 하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류의 역사의 억압의 시작을 보면 남자가 여자에 대한 억압, 이 최초의 억압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억압이 치유되고 최초의 억압이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때 그 억압이 해방으로 되고 그 해방이 여성의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남녀 간에 평등하고 공생적인 삶으로 갈 때 또 이 지금 큰 문명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나라의 동학이나 증상교나 우리의 조상들도 이런 말을 하셨죠. 이제 음의 세계가 온다. 이 음의 세계가 와서 여태까지 너무 치우친 양의 세계를 치유하면서 아마 우리는 이제 균형 잡힌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거는 심리학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칼 융 같은 분도 여성성과 남성성이 통합이 돼야 정말 내가 누군지 individuation, 개별화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불교와 페미니즘이 만나서 우리의 페미니즘이 보살 페미니즘이 되면 우리가 이런 미투 문제나 이런 문제도 좀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wisdom and compassion이잖아요. 지혜와 자비. 페미니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평등과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번 이 박원순 시장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의 페미니즘을 또 한 단계 올려서 조금 더 영적인 바이브레이션이 성숙해서 그 안에 자비와 용서의 자리가 있는 그런 페미니즘, 그리고 우리가 페미니즘이 불교의 그림자를 드러냈듯이 또 진정한 불교는 페미니즘의 그림자를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와 페미니즘이 만나서 우리가 보디사트바 페미니즘, 보살 페미니즘을 만들면 우리나라, 우리 종교, 그리고 우리의 사회운동, 우리의 페미니스트 운동이 다음 단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불교와 페미니즘을 만나면서 이 보살 페미니즘은 제가 만든 얘기는 아니고 그 에코페미니스트 운동하시는 그 김정희 선생님이 만드신 말씀인데 오늘 아침 여기 오면서 이렇게 만트라처럼 저한테 계속 오는 메시지가 지금 우리 이 시간 한국에서 보살 페미니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최영민 선생님이 그 얘기하실 때 그 서구인으로
한국 사람이 서구인으로 본 아시아를 자기화해서 아시아를 이해하고 있다. 사실 이 책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국 그 여성 불자 내지 여성 종교인들에게 이 리타 그로스의 이 책이 굉장히 귀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서구 여성이 아시아 불교를 봐서 그것을 우리가 이 한국의 여성들이 페미니즘 의식과 불교를 이해하는데 정말 좋은 책이라고 해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타 그로스의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사실 리타 그로스만큼 이 종교학에서 여성 종교 학자로서 정말 그의 이론과 그의 논리가 정치하고 그런 사람 그렇게 만나기 쉽지 않죠. 리타 그로스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토론장이라든가 어떤 여성들과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의 그런 정치한 논리와 날카로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방식, 예를 들면 자기가 깨달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유보도 없이 어떤 유머도 없이 막 굉장히 이제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학자의 생활을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거기서의 그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그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쭉 하면서 2005년인가 2007년에 한국의 그 여성 모임인지 하여튼 그 불교 대회가 있어서 초대를 받았다 그래요. 초대를 받았는데 어느 한 모임에 이렇게 갔는데 이름도 없는 우리나라의 그 여성 그 비구니 스님이 한 사람이 자기 옆에 오더니 자기 손목에 찼던 이 묵주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자기한테 줬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환대, 이런 어떤 아무 말도 없지만 그 여성 비구니 스님이 자기 그 외국에서 온 굉장히 날카로운 지성과 날카로운 논리를 가지고 불교를 비판하고 불교에 대한 아주 낱낱이 그 분석을 하는 이 학자한테 와서 그 묵주를 이렇게 전해주는 그 말 없는 그 행동 하나에 자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묵주를 글쎄 죽을 때까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얘기에는 한 번도 자기 손목에서 내려놓지를 않았다고. 그러면서 진짜 그 종교의 핵심이 뭘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페미니즘을 한다고 했을 때에 정말 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뭘까라고 하는 그 우리의 그 성찰 속에서 이 두 가지의 측면들이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지금 보살 그 불교, 한국의 불교를 보살 불교로 하자는 그런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하셨고 그거를 제안한 균정이라고 하는 철저한 제가 불가의 학자는 저하고도 잘 아는데 그분이 지금 하는 일이 한국의 토종 씨앗을 살리고 그것을 보존하는 가베울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그 농부 그 여성들하고 같이 하는 그 일을 해요. 철저한 여성 신자로서 불교 학자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보다 물론 이제 뭐 그런 그 활동도 여전히 이제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그런 깊은 이성적인 페미니스트 신학적인 페미니스트 종교적인 성찰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런 구체적인 삶이 구체적인 우리들의 모든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여성으로서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
페미니즘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모든 우리들의 학술적인 운동에서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종교 운동을 하는 거고 불교 운동을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유교와 기독교 운동을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많은 그 부끄러움을 그렇게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부장제 이후에 불교에 대해서 상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상상하라는 어떤 소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페미니즘 안에서 1분이 넘을 것 같군요. 나중에 자르세요. 페미니즘 시작하고 나서 너무 이상한 게요. 이 안에서 그렇게 대한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대한경제냐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억압과 폭력과 이 문제를 다루기도 바쁜데 왜 대한경제냐고 우리가 폭력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지금 현재 자본주의 경제 신자유주의 경제로서는 불가능한데 그때의 대한경제를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어디로 가느냐면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 라는 불교 경제학에서부터 하더라고요. 불교는 아마 페미니즘에게 있어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 그리고 어떻게 평등할 것인가 어떻게 남녀의 구분 대립적인 것들에 대해서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떤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 지금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요. 우선 이 리타 그로스의 불교 페미니즘은 우리가 앞으로 불교도로서 그리고 페미니즘에 근거한 불교 수행자로서 어떻게 앞으로 할 역할이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자문해주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나의 한 분의 예시의 초결로 리타 그로스가 미국에 계셨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인도 다람살라에서 본 티베트 불교의 환경은 아직도 숙제가 너무 많아요. 사원 안에서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5살에 출가를 해서 그쪽에서 사원 생활을 하면서 가르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이가 20, 30이 넘어도 성교육이 안 된 분들이 있을 정도로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부를 20년씩 이상 학교 학제과정을 따라가더라도 개쉬마라고 해서 박사학위 그러니까 출가 여성 수행자가 박사학위를 인정받는 제도가 생긴 게 2016년도부터 생겼거든요. 그래서 계율에 관련해서 법맥은 끊어진 지 수백 년 돼서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 복구될 수 없지만 학자로서의 여성 출가자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사람들이 그쪽에 더 주목하고 그 방향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앞서서 선생님분들께서 재차 강조하셨다시피 지금 시대의 물결이 페미니즘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건 극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페미니즘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어렵지만 여성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나는 기본적으로 페미니스트다라는 거를 깔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욱이 티베트 불교를 수행을 하다 보면 항상 어머니의 자애심,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젖을 물리고 그 아이가 사랑스러운 아이로 성장하도록 바라는 그 마음 속에 사실 모든 것에 그러니까 인류의 가치가 사실은 그 하나의 어머니의 행위와 그 생각 일으킴 속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찌 보면 그게 가장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막연함보다 뭔가 나는 여성으로서 우선 완전하고 이 시대의 주체적인 나만의 것을 좀 더 세워보자, 바르게. 그러니까 세상이 좀 더 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데 나에게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다. 그런 것을 발현시키는 계기로서 이번 이 리타 그로스의 불교 페미니즘이 많이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새롭게
들으신 이름 중에 예시초겔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으시죠? 예시초겔은 그 따시종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하셨던 서로스님이 한국에 돌아오셔서 그 예시초겔 책을 번역하신 게 있으세요. 물론 이제 절판이 됐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빌려서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 그 보시면은 아마 너무나 사실 지난한 수행 과정이 있어서 보면서도 이렇게 보살이 되기는 이 과정이 참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도 그 강인함으로 계속 그 수행을 이끌어가는 그런 여정을 마치 책을 보면서 같이 함께 하는 듯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아까 어떻게 이 불교 책이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왔나, 한편으로는 좀 한탄스러운 얘기도 하셨는데요. 오늘 바로 그 동현 출판사 사장님이 오셨어요. 네,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잠깐 혹시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현출판사의 김영호 대표입니다. 그 대장간 나시였고, 그다음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장 그 환경 친화적이고 또 그래서 자연 친화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성 친화적일 것 같은 불교가 왜 페미니즘이 필요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그 이유는 여기 선생님들이 다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그 결국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인의 문제, 또는 종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그 벗어나지 못하는 그 권력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시대적인 한계, 특히 우리 시대의 그 막강한 가부장제,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이 어쨌든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의 역자분이 옥공현 소장님 마지막 마무리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불교 페미니즘 앞으로 그냥 입에 익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진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아무튼 앞으로도 불교 페미니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기대와 그리고 힘을 좀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불교 제가 수행자인데요. 늘 제가 수행자로서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 페미니즘을 운동으로 불교적인 운동을 할 건가, 저도 그것이 제 삶의 화두이기도 한데요. 리타그로스도 이 책에서 그런 고민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수행자들이 그런 여성주의적, 성평등한 그런 이제 상가, 승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또 구체적인 제안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모이신 분도 사실 우리가 제가자들이잖아요. 저희 불교 쪽에서는 이렇게 출가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가자라고 하는데, 제가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이야기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희망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 어떤 변화의 어떤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그런 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리타그로스에 대해서 무한한 이런 애정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 또 이 책이 좀 더 이렇게 꼼꼼하게 서로 읽으면서 보면서 또 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는 또 그런 추후의 시간들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인사 나눠주세요. 고맙습니다.